오늘은 주제가 주제니만큼 농담 없이 좀 하드하게 저만 조용히 하면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네. 오늘은 제목은 범죄의 재구성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제가 이 부제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정확히 사건의 재구성이죠. 근데 저는 이거 하나에 뭔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스며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제가 조금 느낀 느낌이 아니고 거대 범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지난 시간에 최영재 대표님이 얘기해 준 게 있어요. 한국 정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눈에 보이는 정치, 언론과 방송에 나오는 정치. 그다음 두 번째가 북한의 지하 공작, 지하 정치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제 관계거든요. 그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방송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해가지고 한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건을 재구성하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모신 교수님을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석훈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기법을 제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6년 10월 17일자 동아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한 기사가 실려요. 어떤 내용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 정치와 경제를 살피지 않고 오로지 북한을 이게 타격? 네, 하기 위해서만 신경을 쓴다는 보도가 동아일보에 나와요. 예, 이게 10월 17일자 신문입니다. 이 출처는 어디냐 하면 최명성 변호사가 쓴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거고요. 탄핵 변호사였죠. 네네. 그 탄핵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했던 그 변호인단에 들어갔던 그분이에요.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정확히 일주일 뒤에 10월 24일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최순실 태블릿 PC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컴퓨터 파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최순실 태블릿 PC로 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건 2016년 10월 17일과 2016년 10월 24일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4년도에, 그러니까 이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정치를 살펴보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할 세 가지 최영재 대표가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는 언론지상에서 보도된 눈에 보이는 정치, 그 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북한 정치, 그 다음 국제관계, 북한의 전복 정치. 좋습니다. 북한의 전복 정치. 대남 지하 공작. 네, 대남 공작. 14년 12월 19일 날 통합 진보당이 해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15년 1월 5일 조선노동당 간부회의에서 김정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한의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 참나, 저 이거 조사하면서요 정말 놀랐죠. 아니 알고는 있지만 너무 노골적이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구나. 이런데도 우리는 진보가 뭔가 되게 좋은 세력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선거를 통해 여당과 야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김정은이. 그러면서 여기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각성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교류하고 있는 일본의 원로 언론인이 있습니다. 네. 이 언론인이 저에게 꽤 얼마 전에 전한 내용인데 2015년 무렵에 원산에서 북한이 발칵 뒤집히는 김정은에 대한 암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러시아산 화학 무기인데 이 무기라는 것은 이제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원산 어디를 방문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동선에다가 슬쩍 어디다 약품을 묻혀 놓기만 해도 지나가기만 해도 김정은이 그 동선에 지나가기만 해도 금방 죽지 않고 서서히 죽는 그런 아주 첩보 영화에 나올 법한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무기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것이 김정은을 호위하는 호위부대가 직접 거기에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꽤 깊숙이 들어갔네요. 네네네. 그것이 어쨌든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약품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사전에 들통이 났고 세상에. 그래서 관련자들이 전부 처형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사건에 네. 우리 대한민국의 당국이 네. 관련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것은 또 우리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그런 작전이 불가능했다라는 혹시 그 이병호 전 국정원장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재판 과정에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겠다 이병호 너를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보기는 네. 남북한은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 1월 5일부터 네. 2016년 10월 그 무렵에 서로 누가 먼저 죽이느냐 죽느냐 사활을 건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증거가 전원밖에 없어요. 네. 기사로 쓸 수는 없어요. 네네. 그렇지만 그런 취재를 했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예, 좋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2016년 3월 4일 조평통, 그러니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대남선전 기구잖아요. 거기서 그 조평통 대변인이 만고역적 박근혜는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되는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며 그에 동조한 자들도 응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잠수를 말하자면 목적으로 군부대까지 창설된 마당에서 네. 그냥 있지 않겠다는 뭐 이런 거였죠. 그렇죠. 2016년 4월 8일, 4월 16일 조평통이 또다시 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라. 이걸 발표를 해요. 박근혜를 탄핵하라. 이걸 조사하다가요. 그러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면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범죄의 재구성, 사건의 재구성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요. 4월 16일, 2016년 4월 16일에도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근데 4월 16일이라는 날짜를 보는 순간 제가 소름이 쫙 돋은 게 2014년에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이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나라 천안함은 뭐 미군 잠수함 잠수함이나 부딪혔다 뭐 그런 얘기는 하면서 세월호는 그러니까요. 북한행이라는 얘기를 이제 들어본 적이 없네요. 예, 북한이 뭔가 안 썼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죽었으니까 같은 동포라면서요. 같은 우리 민족끼리라면서요. 근데 그걸 언급을 안 해서 좀 놀랬어요, 저는. 그랬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2016년 4월 13일에 총선을 패배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당이 패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새누리. 새누리당이었죠. 예, 새누리당이 패배를 했죠. 근데 탄핵을 시킨 김무성하고 유승민 친이 계열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패배의 책임이 박근혜한테 있다고 박근혜를 굉장히 몰아가요. 이때 이후부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1차 원인은 내부 문제, 친박계와 친이계의 갈등의 문제고요. 옥새 파동까지 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리고 2차 원인은 안철수가 만든 국민의당이 성공한 것에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이하네. 왜냐하면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그 당시에 만들었고요. 보수표를 굉장히 많이 흡수해갔어요. 갈라진 거. 네. 저는 그때 사실 안철수가 정말 깨끗한 인물이고 뭔가 사회에 헌신한 인물인 줄 알고 바보였죠, 제가. 얼마나 깨끗하면 우리나라에 간첩이 전혀 없다고 얘기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때 열심히 뛰어서 그쪽에서 39개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그게 사실은 보수 의석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도의 입장에서 잘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 갔죠. 거기에 보니까 호남 계열이 거의 20명 가까이 있었는데 20명이 전부 좌파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패배의 원인은 친박계 친이계 갈등이지 김무성하고 유승민 계열에 있는 자칭 우파 보수라는 이들이 박근혜한테 선거 패배 책임, 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물리는 건 저는 자기네들이 탄핵한 것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 예,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거 어떤 인격 장애에 들어가요? 인격 수양이 안 된 네. 거 자체니까 인격 장애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냥 자기네만 슬쩍 빠지고 자기네만 고고하고 도도한 네. 척하고 예. 더러운데 손을 안 담그려고 하고 책임을 안 지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뭐 좌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이. 더 다른 건 뭔지 알아요? 좌파보다 더 파괴력이 컸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계속 박근혜 대통령 탓을 하죠. 나쁘다는 얘기가 그렇지. 이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저는 패배의 원인이었고 탄핵까지 가게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때 경계성 인격장애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이 사람 바보 같다 자꾸 세네?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바보 같아 보이는 것처럼 네네. 반대 세력이 아니고 같은 세력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누굴 믿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해볼게요. 좀 어이가 없지만. 그래서 2016년 6월 24일에 북한 난수 방송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 난수 방송. 암호막 이게 불러가지고. 예. 이거 누구한테 난수표. 했을까요? 난수표. 예, 이게 누구한테 했을까요? 남한에 남한. 있는 세력들이잖아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졌던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걸 최명성 변호사가 그 탄핵 인사이드 아웃에 정말 자세하게 잘 실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이제 요약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2016년 7월에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2016년 7월부터 드디어 미르 재단과 관련된 글들이 언론에 살살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게 또 내부 문제인데 2016년 7월 8일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조선일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 최영재 대표님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네.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였을 때. 그러셨구나. 네. 예. 그래서 우리 그 출입기자들이 보기에는 네. 그 신문에서는 보통 일면 톱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삼면 톱을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면 톱과 삼면 톱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저 뭐 한 일면 톱 정도 안 그러면 삼면 톱 정도로 네. 갈 기사였어요. 기사 아, 분량이. 근데 예. 그날 조선일보가 이례적으로 1면에서부터 10면까지 신문을 도배질을 했어요. 어머. 그리고 한 달 동안 그걸 계속 도배질을 하기 헐.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말도 그러니까 안 되네. 이건 뭐냐면 조선일보 오너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고 그러니까 이걸 신문을 철저히 개인적인 사적인 도구화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예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조선일보가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우병우 사건 때문에 박근혜 정권과 네. 또 조선일보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글쎄.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원래 같은 우연이 3번 겹치면 법칙이잖아요. 맞아요. 네. 한 달을 도배질을 해서 한 달을. 한 달씩이나요? 네. 와. 2016년 7월에 우상호가 최순실 관련 제보를 입수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8월에 최순실 TF팀이 출범을 합니다. 이거 뭔가 굉장히 계속 1년의 그 일관된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인사들이 누구냐면 조응천, 손혜원, 목포 사건 기억나시죠? 네. 예. 그 다음 도종환이 참여를 합니다. 사람은 뭐 사실 문학가 아닙니까? 신기하네요. 시인 아닙니까? 이 사람? 전교조 대표적인 좌파 지식입니다. 전교조였어요, 도종환이요? 아, 그렇구나. 어쩐지. 또 자기는- 대표적인 좌파 지식. 네. 근데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정현 씨가 무슨 뭐 대단한 시인이고 네. 감성적이고 우리한테 많은 그러니까요. 정신적 양분을 대주는 그런 사람처럼 부각돼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예. 2016년 9월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 승인이 돼요. 원래 이게 2019년이 목표였는데 탄핵 소추로 이제 직무 정지에 들어가니까 황교안 그때 대행이었죠. 네. 예, 그 분이 그냥 바로 그냥 실행을 해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아, 황교안 대표는 우파가 맞구나. 그럼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계속 나오는 뭔가 우파가 아니다, 세작이다 막 이런 식의 이 보도가 완전히 잘못된 보도고 이것 또한 누가 장난질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게 바로 해체가 되는 거예요. 문재인은 과연 누구 편인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국제 정치를 조금 드러나는 것만 제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좋습니다. 2016년 7월에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합의를 했다고 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때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예.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압력을 넣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요. 예. 그리고 중국의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인 압력을 뛰어넘습니다. 네. 여기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네. 중국인 유학생을 통해서 네. 그 많은 한국의 좌파 단체들 지원하고 연계 활동을 벌여요. 아하. 그리고 제가 직접 명동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의 정치 참사관이 제 오래된 친구예요. 당시에 네. 통일부 대변인과 제가 명동에서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사드 논쟁이 한창일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 우리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네. 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외교적인 언사지만은 그들과 우리가 연계되어 있다는 네. 그 얘기예요. 그렇죠. 팽간 읽기. 예. 우연이 아니고 네.
이미 조직돼 있다. 3번 겹치면 우연이 아니고 법칙. 예. 네. 아무리 생각해도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네. 단순히 뭐 친이계와 친박계의 뭐 분열이라든지 네. 이런 우리 지상의 정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집요한 죽느냐 죽이느냐의 그 싸움에 있어서 네. 박근혜를 탄핵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사적인 북한의 지하 공작, 네. 그리고 주대계는 중국의 네. 우리 한국에 대한 그 국내 정치 개입 간섭에 네.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게임이었다라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니까 중국에 있는 롯데를 세무조사를 들어가서요. 롯데 계열사까지 다 그냥 샅샅이 훑어버립니다. 중국이. 왜냐하면 롯데가 그 사드 배치하는 그 부지를 제공했다고. 그 골프장 옛날. 예, 맞아요. 골프장. 골프장. 예. 성주에.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복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개입돼 있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의 합작품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그 차이나 게이트의 일부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는 개인이요. 예. 예, 뭐 예를 들어 중국은 아주 조직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데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포털 사이트라든지 언론에 나오는 댓글들이 상당 부분 중국발 댓글이라는 겁니다. 그건 지금 밝혀지고 예, 있거든요. 예. 저는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왜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발했을까? 사드는 북한 핵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거리가 거기까지 미치지도 않고요. 네. 사드는 방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레이더가 네. 단지 중국 국경까지 조금 넘어간다는 구실로 그러니까요. 그게 마치 중국을 남한하고 네. 미국이 합쳐서 침략하는 것 마냥 막 네, 침수 그렇죠. 봉대를 했고 예. 또 그 사람들이 또 믿었고 저는 더 신기한 건 중국은 그렇다고 쳐요. 가까우니까 우리하고. 근데 러시아는 왜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보통 공산권이잖아요. 어쨌든. 예. 보통 범죄를 볼 때 네. 이건 뭐 심한 추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건이 하나 났을 때 네. 우리가 추리를 할 때 네. 범인을 쫓을 때 이 네. 사건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맞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기업 범죄도 마찬가지고 또 뭐 살인 사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면 그 범인은 그와 관련된 유착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추리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네. 뭐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러저러한 뭐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네.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이제 북한이었고. 그러니까요. 그게 드러난 게 지금 제가 이건 보이는 정치, 드러난 정치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거잖아요. 여기 중국은 네. 베이징은 결사적으로 박근혜를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결과적으로 보면요, 잠수부대는 해체가 됐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네. 산불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사드에 더 이상 추가적인 배치가 없고, 네. 뭐 이런 미사일과 관련해 네. 중국의 중요한 그 협정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개연성은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9일에 이게 너무 신기했는데요. 오바마가 대북 선제 타격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9월 9일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 이거 보고 예.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트럼프한테 인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대로 인계받았어요. 2016년 9월 20일에 최순실 게이트가 촉발이 시작되는데 그게 누가 시작을 하냐면 한겨레 신문이 9월 20일 날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어떻게 기사가 너무 선정적인 거예요. 이거를 보도합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촉발을 시작한 거죠. 그렇죠. 예. 시작.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 9월 25일 백남기 씨가 사망을 해요. 이 사람이 15년도에 11월에 민중 총궐기 하다가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지죠. 근데 사실 이것도 진위 여부 굉장히 얘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물대포 때문에 네. 쓰러진 게 아니고 네. 그 영상도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4인이 물대포가 아니라고. 네네. 그러니까 근데 노란- 계속 좌파 쪽에서는 물대포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옆에 그 노란 우비를 입은 남자. 예. 뭐 저 그런 봤어요. 거. 그 영상. 두개골 타격에 의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시에 의사 예, 조례에 예, 나오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나온 요즘 예. 돌아다니는 영상도 보면은 실제로 사람 나오죠. 무릎으로 예, 그 거기에 목을 쳤더만요. 예, 그러니까 두개골 그 얘기가 맞죠. 예. 너무 이상한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렇게 뭔가 투명하지 않고 뭔가 음험하고 뭔가 그 왜 음습하고 왜 그 괴기 영화 볼 때 왜 우리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정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번 편집한 거 동영상 걸면 그 동영상 전환하는데 인코딩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보통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걸려요. 그 시간에 책 보고 막 요약하는데 도저히 중간중간에 왜 숨이 막혀가지고 못하겠는 거예요. 섬찟하지 않았어요? 네네네네. 섬찟. 제가 주원 볼 때 제일 무서웠는데 주원 볼 때 느낌이었었어요. 너무 무서웠었어요. 머리 오싹하죠. 네. 근데 또 남들은 안 믿어줄 때 더 그렇지. 그래서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16년 9월 28일 날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게 또 무서운 겁니다. 제일 불만을 가진 게 여기에 언론사하고 고위 공무원. 그러니까 기자들을 노린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안철수 덕분으로 촉발이 됐거든요. 제가 이게 안철수를 믿었던 게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행하도록 또 그 박근혜 정부에서 또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예. 제가 그걸 놓쳤더라고요. 기억납니다. 정부가. 그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1일 날 아까 우리 최영재 대표가 얘기했던 드디어 국군의 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연설을 합니다. 그 군인들 그 앞에 놓고 북한 주민들 자유 대한민국으로 건너와라 이걸 얘기해요. 근데 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로 건너오는데 이게 김정은한테 타격이 되나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차피 사람은 조선 노동당원들이고 거기서는 그냥 불가촉 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텐데 그게 어떤 타격이 있는 건가요? 국가의 붕괴를 촉진하는 메시지죠. 언제든지 이제 누구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국가의 붕괴를 촉진하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거군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는 순간 사실은 그 불가촉 천민 그 무슨 계급이죠? 그 적대 계급. 적대계층. 적대계층인데 사실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예. 걔네들이 건너오면 큰일 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옵니까? 그들은 이제 지금 묶여있고 갇혀있고 고문당한 상태인데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넘어올 수 있는 동요계층. 그렇구나. 동요계층이군요. 동요계층이죠. 동요계층은 빨리 남한으로 건너가야지 자기네들이 정리되지 않을까요? 남북한 대치 70년사에서 네.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2016년 11월부터 갑자기 아까는 좀 약간 애둘러서 나왔는데 이제는 북한이 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남 선전하는 그 대부분의 60% 정도나 되는 게 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하기 시작해요. 북한에서. 난리 났었죠. 그 사이에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 이때까지 그러니까 언제냐면 7월부터 우상호가 아까 2016년 7월에 우상호가 최순실 TF 출원했다고 8월에 발표를 하고요. 입순 7월에 했다고 하면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막. 데모 엄청 났었죠. 이 끝까지 가고 그 마지막에 2016년 12월 9일날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이게 재석 299명에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으로 이게 무효는 7명이나 처리가 됐나요?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 직무정지에 들어간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만장일치로 8명인데 만장일치로.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은 탄핵 결정이 나고 대통령이 파면이 됐어요. 만장일치라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피하거나 무슨 핑계나 어떤 고려를 하기 위해서라도 두세 명쯤은 기권을 하거나 반대를 해도 돼요. 그게 정치적인 그거지 인민재판에서나 만장일치가 나오는 거지. 선생님 되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아까 맨 처음에 김정은이 발표를 하잖아요. 헌법재판소를 언급을 했는데 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8명 만장일치로 탄핵을 시켜요. 이 뭔가 맥이 이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장일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반대표 줄 수 있잖아요. 반대표 줘도 탄핵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절반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8명이 투표를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5명만 해도 탄핵 가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장일치라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때 탄핵안 투표할 때도 도대체 반대한 놈이 누구냐 명단을 밝혀라는 얘기 막 그런 거 나왔었죠? 인민재판식으로. 명단을 밝히면 북한이 알 거 아니에요. 만약에 헌법재판관 잠깐만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서도 그 몇십 명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 기권한 사람까지 네. 짚고 넘어갔어요. 누군지 이름을 밝히라고. 네. 그러면 만약에 헌법재판관 중에서 한 사람이 반대한 사람이 자기 이름이 실명이 밝혀지기로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와, 이게 만약에 지하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 거라면, 예. 그럼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죠. 예.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예. 매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못하죠. 이때 그 일이 벌어지죠. 김무성이 박지원이 수부표 필요하다고 했는데 40표나 몰아다 줬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저렇게 다시 보수 우파 정당에서 이거 반성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에 북한에서 신년사가 나왔습니다. 탄핵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민항쟁. 남한 민중의, 거기서 남조선이라고 하겠죠. 남한 인민의 전민항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 정확히 워딩이 이렇게 돼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4대 매국 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공작 정치가 엄청나게 작동한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북한이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몰래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남한에 있는 세력들 많으니까. 굳이 꼭 이렇게 김정은 이렇게 막 발설하고 막 조평통 막 대변인 다 나와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네. 북한의 대남공작 70년사를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설마 행기겠네. 북한이라는 국가에서 한 최고 엘리트들이 통전부에 한 5천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자, 이게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 매일매일 나와서 더더군다나 그런 전체주의 국가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 최고 엘리트들이 5천여 명이 무언가 남쪽을 전복시키기 위한 일구월심 그런 공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국가의 공권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나이브하게 보고 뭐 간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니고 그것은 수학으로 보면 상수로 생각하고 그것이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에 어떤 뭐 영향을 10만큼 미칠 것인가 20만큼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게 대응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문제지 그런 5천 명에 달하는 북한의 국가 공권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하죠. 위험한 게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걸 속이고 있어요. 뭐냐? 북한의 통일전선부 부장을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세뇌교육을 시켜요. 그게 노무현 시절부터 했거든요. 김양건 통일전선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인천 영종도 땅을 보여주고 대우조선 옥포 조선소까지 왜 굳이 보여줘야 되느냐. 이게 뭐냐면은 통일전선부는 우리나라의 통일부하고 달라요. 근데 착각하고 있고. 근데 국민들한테 그렇게 세뇌를 시킨다는 게 더 겁나고 무섭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지금 보면요, 교수님,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불법이고, 현재 계속 gat혀있는 것도 불법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본 얘기는 그게 다 합해가지고, 얼마 뭐 플러스 6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24개월인가가 넘으면 안 된다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서 계속 이게 지금 제목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만회하거나 이럴 방법은 없나요? 재판 신건마다 구속기간이 있거든요. 이제까지 뭐 구속기간이 위법이다 하는 얘기는 제가 뭐 아직 들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 나온 얘기와 또 이게 법 해석하는 분들하고 좀 다르군요. 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이제 제 귀에 들어왔겠죠. 그건 뭔가 절차는 지키고 있겠죠. 형식적인 절차라도. 탄핵 소추할 때 처음 애당초 문제됐던 게 K재단하고 미르재단 정경련을 동원해가지고 거기 뇌물 주게 한 거. 그게 문제가 돼서 그 외 뭐 다른 건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 모은 겁니다만은 더 첨가한 거죠. 그렇죠. 정유라의 말 문제도 나중에 별건 수사 통해서 그 드러난 거 아니에요.
애당초 문제가 됐던 게 K스포츠, 미르재단, 정경련을 통해서 기업들이 돈을 주게 한 거. 그걸 이제 제3자 뇌물 제공죄로 해서 그 혐의로 이제 탄핵 소추 발의도 하고 주된 게 그건데 정작 그거는 무죄가 됐잖아요.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다면서 추가로.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말세필 관련해 가지고는 대법원의 소수 의견, 조무순 판사, 대법관 포함해서 서너 명 정도가 이제 반대 소수 의견을 냈죠. 그것도 분명치가 않다. 그리고 제3자 뇌물 제공죄는 요건을 더 엄하게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받은 게 아니니까.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금품을 주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뇌물죄가 이제 제일 중요한 제목인데 뇌물죄 중에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 받은 것이 말세필하고 영재센터 지원한 거 그거는 이제 제3자 뇌물 제공이 아니고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봤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희대 대법관을 포함해서 4명 정도의 반대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 반대 의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게 아니다. 왜냐하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보려면 박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제3자가 받은 말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정유라 아니면 최서원 씨죠. 최순실이라고 합니다만 최서원입니다. 본명이. 그 사람들이 받은 게 박 대통령이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가 돼야 이게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직접 받은 사람이 박 대통령이 아니고 정유라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 뇌물 제공죄로 봐야 된다. 또 뭐 제3자 뇌물 제공이라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거는 없었거든요. 면세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하는 그런 정황으로 봐서 이거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니까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한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소수 의견이 몇 명이 나올 정도로 반론을 제기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복권을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가능한가요? 일단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거의 뭐 확정이 됐다고 봐야죠. 공직자가 뇌물죄로 선고를 받으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일정 기간 제한이 돼요. 그래서 판결의 효력으로서는 뭐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복권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뭐 피선거권이 끝나더라도 그 일정 기간은 몇 년 동안은 그 못 나오죠. 뭐 다시 뭐 출마해서 다시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그건 안 되죠. 제가 이제 여쭤본 건 기한이 있잖아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있잖아요. 그 뒤는 뭐 없죠. 하긴 뭐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 뒤에야 뭐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요? 그래야 뭐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 근데 정말 제가 너무 속상한 게 쭉 한번 사건을 재구성해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지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첫 시작은 태블릿 PC였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엄청난 국정농단일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지금 보면 국정농단 이거는 뭐 수천 배 더하죠. 근데 결국은 그 탄핵 소추 그거 받은 것도 뇌물죄. 근데 그것조차도 증거도 없고 법리 해석도 잘못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유죄로 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교수님 뭐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사법부가 중요한 거죠. 사법부가 제대로 공정한 판결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저는 그때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탄핵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가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탄핵 소추된 것이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사실관계를 규명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재직 중에 처벌받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재직 중에 처벌받는 범죄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내란죄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잖아요. 조사는 받을 수 있겠지만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일종의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재판이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사법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이란 건 아까 얘기했듯이 진실을 가리는 문제도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소추 발의해야만 이게 재판이 되는 거니까 정치적인 재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사실규명하는 절차가 그렇게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규명을 그것도 이렇게 복잡한
복잡하게 네. 나중에 재판이 얼마나 오래 갔고 지금까지 네.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래가는 사실규명 문제 갖고 탄핵소추 발의할 게 아니죠,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탄핵소추 발의한 자체가 잘못됐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탄핵소추 발의한 사람들이 네. 야당이야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네. 여당에서 왜 그렇게 동조를 했는지 그러니까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탄핵소추 발의를 했을 때 여당은 맹렬히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물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함부로 그걸 가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미국 트럼프 탄핵 가는 것도 공화당은 딱 막아버렸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아니 뭐 좋은 게 좋다도 좋지만 네,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절대. 저는 이제 사법작용 쪽에 오래 일해서 그런지 아니 가릴 건 가려야죠. 그렇죠. 진실은 가려야죠. 네, 진실은 가려야 한다. 그게 왜 잘못된 것이었는지. 근데 이제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한 것도 조금 저도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저는 이제 소추 발의한 것 자체부터가 아, 이건 문제가 좀 있는 소추 발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탄핵 소추 발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뇌물죄로는 대통령을 그렇게 할 수 없다. 뇌물죄가 명백하면 뭐 법률 위반도 탄핵 사유니까 법률 위반이잖아요. 뭐 탄핵할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확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관계가 나중에 결국 대부분 무죄가 났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갖고 여당 의원들까지 그렇게 거들 것이었느냐. 그건 잘못된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냐 이거죠. 근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목 계속 바뀌고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지금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다. 헌법재판관들도 그 복잡한 사건을 그 당시에 이게 뭐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분이 뭐 퇴임하시기 전까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다음 날짜 맞추고 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아 근데 나는데요. 중요한 건 모든 과정이 다 이상하게 흘러갔다는 거죠.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감금시키고 감옥에 툭 데려가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요.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소환을 했는데 대통령이 안 간 건 잘못한 게 아니냐. 아 그거 하나. 그게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고 그 재판의 대상자인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때는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누가 그렇게 잘못된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 오늘에서야 뭔가 탄핵의 진실을 좀 알아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 누가 개입했는지 이거 아마 시청자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 같아요. 긴 시간 이렇게 다 답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뭔가 약간 좀 답답했던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그래서 또다시 그 우한폐렴 잘 이겨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고요. 교수님 자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종 뵙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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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우한폐렴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승리!